내가 30년 관리한 집을 네가 감히 뜯었어! 스위스 제네바 66세 시계장인 한스가 3주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120년 된 집 바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며느리가 거짓말로 그를 내쫓고 집을 파괴했습니다. 분노한 한스는 그날 밤 항의로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40년 손가락 관절염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제네바 대학병원 의사가 경악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서연이 몰래 설치한 2000년 한국 기술, 스위스 시계업계를 뒤흔든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며느리를 고소하려던 시계장인이 1년 후 300명 앞에서 이 기술을 발표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올해 66세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아내 에바는 64세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40년을 함께 살았죠. 저는 45년 동안 시계장인으로 일했어요. 21살 때 파텍 필립에 입사했죠. 세계 최고의 명품 시계 회사예요. 투르비용이라는 복잡한 기계장치를 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28년을 일하다가 49세에 독립했어요. 제네바 구시가지에 제 공방을 열었죠. 공방은 작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스위스 최고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주문 제작만 받았어요. 한 개당 3개월씩 걸렸죠. 가격은 개당 5만 프랑에서 15만 프랑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에서 2억 원입니다. 시계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손입니다.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손끝 감각이 전부죠. 45년 동안 제 손은 제 생명이었어요. 5년 전 제 오른손 검지가 굳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무시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3달 후 병원에 갔어요. 제네바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였죠.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의사는 완치는 어렵다고 했어요.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요. 그날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3번이었죠. 하지만 손가락은 계속 굳어갔습니다. 작업 시간이 점점 줄었어요. 예전엔 하루 8시간 일했는데 지금은 4시간도 힘들었어요. 에바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릎 관절염이었죠. 2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집은 3층인데 에바는 매번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올랐어요. 10분씩 걸렸죠. 겨울이면 더 심해졌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4년 전 시작됐어요. 아들 루카스가 취리히 공대에서 한국 여학생을 만났대요. 서연이라는 이름이었죠.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스위스에 남았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루카스가 서연을 데려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동양 여성은 처음 봤거든요. 서연은 조용했어요. 말이 적었죠. 에바는 서연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예의 바르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문화가 너무 달랐거든요. 서연이 김치 같은 걸 만들면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붉은 고춧가루 냄새가 며칠씩 남았죠. 3년 전 루카스와 서연이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제네바 시청에서요. 서연 부모님은 한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죠. 저는 어색했어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요. 서연은 가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겨울에 바닥이 너무 차갑다고요.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다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니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됐죠. 우리 집은 120년 된 건물이에요. 제네바 구시가지에 있죠. 석조 건물입니다. 라디에이터 난방을 써요. 각 방마다 주철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100년 넘은 스위스 전통 방식이에요. 문제는 난방비였어요. 겨울엔 한 달에 2,500프랑씩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380만 원이죠. 은퇴연금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어요. 서연이 우리 집에 왔어요. 집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난방 시스템 좀 바꾸시는 게 어때요? 저는 물었죠. 뭘 바꾸라고?
온돌이요. 한국 전통 난방이에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고 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우리 집은 120년 된 건물이야. 역사적 가치가 있어.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서연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죠. 며칠 후 루카스가 전화했어요. 서연 말 좀 들어보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루카스, 나는 45년 동안 정밀한 일을 해왔어. 스위스 시스템이 최고라는 걸 알아. 한국 난방이 스위스 기술보다 나을 리 없어. 아버지, 그건 편견이에요. 편견이 아니야. 경험이야. 스위스는 정밀함의 나라야. 시계도 그렇고 난방도 그래. 그날 이후로 서연은 온돌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가끔 우리 집에 오면 바닥을 만져보곤 했죠. 온도를 재는 것처럼요. 제 손가락은 계속 나빠졌어요. 올해 2월쯤 되니까 시계 부품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0.3mm 톱니바퀴를 핀셋으로 집으려고 하면 손이 떨렸어요. 45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고객한테 전화했어요. 주문하신 시계를 완성할 수 없다고요. 손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죠. 고객은 이해한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공방에 앉아 있었어요. 45년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계장인이 손을 쓸 수 없다면 그건 장인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에바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릎 때문에 서 있기 힘들어 보였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있었죠. 저는 에바를 안았어요. 우리 둘 다 늙었소. 에바가 말했어요. 여보, 우린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66년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시계장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온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무시했어요. 스위스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20년 집을 함부로 바꿀 순 없었어요. 이 집은 제 조부가 지은 집이에요.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죠. 잠이 들었어요. 손가락이 쑤셨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를 최소화하고 서술 위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3월이었어요. 제네바는 여전히 추웠죠. 밤 기온이 영하 5도였어요. 우리 집 라디에이터는 하루 종일 돌아갔습니다. 에바의 무릎은 더 나빠졌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신음소리가 났어요. 무릎이 굳어서 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에바를 부축해서 일으켜줬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에바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다는 거였죠. 의사가 나이 탓이라고 했으니까요. 에바는 하루에 진통제를 4번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이요. 그래도 계단 오를 때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에바를 볼 때마다 미안했어요. 제 손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내도 고통받고 있었죠. 3월 중순이었어요. 서연이 또 왔어요. 이번엔 노트북을 가져왔더군요. 거실 테이블에 앉더니 화면을 켰어요. 그래프가 나왔어요. 난방 시스템별 에너지 효율 비교였죠. 라디에이터 난방은 65%, 온돌은 91%였습니다. 서연은 설명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데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천장은 따뜻한데 바닥은 차갑다고요. 온돌은 바닥을 직접 데워서 열이 아래에서 위로 고르게 퍼진다고 했죠. 저는 거절했어요. 이론은 좋지만 우리 집은 120년 됐고 온돌 설치하려면 바닥을 다 뜯어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독일 뮌헨의 150년 된 건물 사례를 보여줬어요. 외관은 그대로 두고 바닥만 바꿨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화면조차 보지 않았어요. 에바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이번 달 난방비가 2,700프랑, 한국 돈으로 410만 원이나 나왔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했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 결심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루카스가 집에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죠. 식사 후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온돌 얘기를 꺼냈어요.
제 손도 안 좋고 에바 무릎도 안 좋으니 온돌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요. 한국에서는 온돌 사용하는 노인들이 관절 건강이 더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건 미신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요. 45년 동안 0.1mm 단위로 일한 제가 정밀함을 안다고 스위스 시스템이 최고라고 했죠. 루카스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에바가 제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대답했어요. 에바는 원칙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바 말이 맞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3월 말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공방에 있었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일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죠. 루카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소피아가 취리히 사무실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소피아는 제 딸이에요. 35살이죠. 취리히에서 변호사로 일해요. 국제금융법 전문가예요. 루카스는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 과로래요. 의식은 있는데 많이 약해졌대요. 취리히 대학병원이고 소피아가 부모를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가방을 챙겼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에바한테 상황을 말했어요. 우리는 황급히 짐을 쌌어요. 루카스가 다시 전화해서 3주 정도 있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소피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이 곁에 있으면 회복이 빠르다는 의사 말을 전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3주는 긴 시간이었어요. 집을 그렇게 오래 비워도 되나? 루카스는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지금은 소피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기차였어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서연이 왔어요. 소피아 언니 얘기 들었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서연은 짐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화분에 물 주고 관리하겠다면서요. 저는 열쇠를 보며 망설였어요. 서연한테 열쇠를 줘도 될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열쇠를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에 손대지 말고 화분만 보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에바한테 서연 눈빛이 수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에바는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서연이 뭘 하겠냐고 했어요. 택시를 타고 제네바 기차역으로 갔어요. 기차에 올랐어요. 취리히까지 3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였어요. 알프스 산이 보였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딸 걱정도 있었지만 집 걱정도 있었어요. 서연이 뭔가 할 것 같았거든요. 소피아는 작년에 만났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질 정도로 이랬나 싶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제네바가 점점 멀어졌어요. 3주 후 돌아가면 집이 그대로 있겠지. 서연이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유제가 글자수 계산을 계속 실패해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만들었네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문단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중간중간 체크하겠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취리히 생활은 이상했어요. 소피아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거든요. 과로라고 했는데 얼굴색도 좋았고 말도 또렷했어요. 검사 결과도 큰 이상이 없었대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부모를 보고 싶어 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에바는 매일 병원에 가서 소피아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소피아 아파트에서 지냈죠. 첫째 주는 그냥 넘어갔어요. 소피아가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 주가 되니까 의심이 커졌어요. 소피아가 너무 멀쩡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집으로 와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이게 과로로 쓰러진 사람 모습인가 싶었죠. 저녁마다 소피아와 식사를 했어요. 소피아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도 했고요. 전혀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에바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한테 직접 물었어요. 정말 많이 아팠냐고요. 소피아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을 피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빛이었죠. 셋째 주 초였어요. 저는 루카스한테 전화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했죠.
소피아도 다 나았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루카스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알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다음 날 기차표를 샀어요. 이틀 후 출발이었어요. 소피아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소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소피아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집에 가서 놀라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에바한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속은 것 같다고요. 에바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기차를 탔어요. 3시간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창밖만 봤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알프스 산이 보였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후 4시에 제네바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탔어요.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15분 거리였죠. 집이 보였어요. 외관은 그대로였어요. 120년 된 석조 건물이요. 안심이 됐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따뜻했거든요. 3월 말인데 현관이 따뜻했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얼어붙었어요.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양말을 통해 온기가 느껴졌어요. 에바가 제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바닥이 따뜻해요.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천천히요. 거실 문을 열었어요. 멈춰 섰어요. 숨이 막혔어요. 바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45년 전 제가 직접 깔았던 오크 마룻바닥이 사라졌어요. 새 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달랐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바닥이 바뀌어 있었어요. 주방도요. 복도도요. 침실로 뛰어갔어요. 침실 바닥도 새 것이었어요. 온 집 바닥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제 조부가 지은 120년 집이요. 제가 30년 동안 관리해온 집이요.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에바가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울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서연과 루카스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설명드릴게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뭔가? 온돌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서요. 내 허락받았나?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이 허락하실 리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나? 소피아가 아프다고. 우릴 3주 동안 내쫓고 집을 부쉈나? 부순 게 아니에요. 고친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고쳤다고? 120년 바닥을 마음대로 뜯어낸 게 고친 거야? 루카스가 나섰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너희가 우릴 속였잖아. 에바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서연을 가리켰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서연이 울면서 나갔어요. 루카스가 따라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새 바닥이었어요. 온기가 올라왔어요. 45년 추억이 사라진 자리였어요. 신혼 때 아내와 함께 이 바닥을 골랐어요. 아이들이 이 바닥에서 기어다녔어요.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산 침해라고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바닥 복구 비용 5만 프랑, 한국 돈으로 7,500만 원이었어요. 루카스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어요. 서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요. 루카스가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손해배상 청구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서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이름이었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를 고소하는 게 맞나? 결국 서명하지 못했어요. 서류를 두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에바한테 말했어요. 서명 못했다고요. 에바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항의의 표시로 바닥에서 자기로요. 이 바닥이 얼마나 불편한지 보여주겠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담요를 깔았어요. 누웠어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처음엔 딱딱했어요. 하지만 따뜻함이 계속 느껴졌어요. 허리가 바닥에 닿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팠을 텐데 안 아팠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바닥의 온기가 몸 전체로 퍼졌어요.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일찍 깬 거였죠. 보통은 허리 통증 때문에. 6시쯤 깨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허리가 안 아팠거든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겪던 통증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은 걸렸을 텐데 오늘은 바로 일어났어요. 허리를 펴봤어요. 통증이 전혀 없었어요. 놀라서 허리를 만졌어요. 굳어있지 않았어요. 부드러웠어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해봤어요. 안 아팠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손가락도 이상했어요. 오른손 검지요. 항상 아침이면 굳어 있었는데 오늘은 부드러웠어요. 손가락을 펴봤어요. 쉽게 펴졌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허리가 펴졌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똑바로 서 있었거든요. 에바가 침실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놀랐어요. 여보, 자세가 달라 보여요. 저는 대답했어요. 허리가 안 아파 정말요? 응, 40년 만에 처음이야. 에바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난간을 잡지 않았거든요. 평소엔 꼭 난간을 붙잡고 내려왔는데요. 저는 물었어요. 여보, 무릎은 어때요? 에바가 멈춰섰어요. 자기 무릎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안 아파요, 여보. 무릎이 안 아파요, 정말? 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에바가 계단을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난간 없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여보, 정말 안 아파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몸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우연일 거예요. 바닥 때문이 아니라 잠을 잘 잤기 때문일 거예요. 아침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는데 허리가 편했어요. 음식을 먹는데 자세가 똑바로였어요. 에바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몸이 좋아진 것과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별개예요. 오전에 루카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바닥은 괜찮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아. 내 집을 망쳤잖아. 하지만 몸은 좀 나아지셨을 텐데요. 그건 우연이야. 바닥과는 상관없어.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서연이 많이 속상해해요. 내가 더 속상해.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에바가 저를 봤어요. 여보,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차가운 게 아니야. 정당한 거야. 점심 무렵이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난방비 고지서가 와 있었어요. 지난달 고지서요. 저는 긴장하며 봉투를 뜯었어요. 금액을 봤어요. 920프랑이었어요. 평소 2,500프랑에서 1,580프랑이 줄었어요. 63% 감소였죠. 한국 돈으로 240만 원이 절약된 거예요. 저는 고지서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계산이 틀린 건 아닐까 하지만 맞았어요. 정말 920프랑이었어요. 에바한테 보여줬어요. 에바가 놀랐어요. 여보, 이거 맞아요? 맞아, 1,580프랑이 줄었어. 세상에. 저는 고지서를 내려놨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난방비가 정말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해서 허락 없이 집을 바꿔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후에 공방에 갔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시계 부품을 꺼냈어요. 0.3mm 톱니바퀴요. 지난달엔 잡지도 못했던 거예요. 핀셋을 들었어요. 톱니바퀴를 집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톱니바퀴를 내려놨어요. 손가락을 봤어요. 움직임이 부드러웠어요. 관절이 덜 굳었어요. 이상했어요. 하루밤 사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바닥 때문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에바가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있었죠. 여보, 뭐 해요? 무릎 운동이요. 20년 만에 할 수 있어요. 저는 에바를 봤어요. 에바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복잡했어요. 몸은 좋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났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히 먹었어요. 에바가 말했어요. 여보, 바닥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일까요?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여보는 왜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왜 인정하기 싫은지요. 그날 밤도 바닥에서 잤어요. 항의의 표시였어요. 이 바닥이 불편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겠어요. 담요를 깔고 누웠어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어제보다 더 익숙했어요. 딱딱하다는 느낌이 줄었어요. 허리가 바닥에 닿았어요. 편안했어요. 척추가 곧게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가락도 따뜻했어요. 바닥의 온기가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바닥 때문일까? 온돌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서연이 한 짓은 여전히 잘못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몸이 좋아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었어요. 꿈도 안 꿨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결심했어요. 시계장인답게 이 바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겠어요. 공방에서 온도계를 가져왔어요. 적외선 온도계요. 시계 작업할 때 금속 온도를 재는 거였죠. 거실 바닥 여러 곳을 측정했어요. 바닥 표면 온도는 섭씨 26도였어요. 천장은 21도, 허리 높이 공기는 23도였어요. 일반 라디에이터 난방은 반대예요. 천장이 26도, 바닥이 18도 정도죠. 저는 노트에 기록했어요. 온도 분포가 이상적이었어요.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한 거요. 이게 건강에 좋다고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다음은 에너지 효율 계산이었어요.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어요. 난방 시스템이 소비하는 전력을 측정했죠. 시간당 2.3kW였어요. 라디에이터는 4.1kW였어요. 44% 절감이었어요. 난방비 고지서와 일치했어요. 데이터가 맞았어요. 저는 바닥 구조도 살펴봤어요. 침실 한쪽 구석에 작은 점검구가 있었어요. 열어봤어요. 바닥 단면이 보였죠. 제일 밑은 방습층이었어요. 검은색 비닐 같았어요. 그 위에 단열재가 10cm 두께로 깔려 있었어요. 회색 폼이었죠. 그 위가 콘크리트 층이었어요. 5cm 정도요. 파이프가 콘크리트 안에 매설돼 있었어요. 제일 위가 나무 마룻바닥이었어요. 시공이 정밀했어요. 각 층이 정확히 수평이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45년 목수 경력으로 봐도 완벽한 시공이었어요.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이건 전문가 작업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병원에 갔어요. 제네바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요. 담당 의사는 피에르 박사였어요. 5년 동안 저를 봐온 의사죠. 피에르 박사가 제 손을 검사했어요.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가 물었어요. 무슨 치료를 받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요. 그냥 집 난방을 바꿨다고요. 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난방을 바꿨다고요? 저는 설명했어요.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을 설치했다고요. 바닥이 따뜻해진다고요.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온돌이요? 들어본 적 있다면서요? 한국에서 쓰는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했어요. 혈액 검사를 했어요. 염증 수치를 재는 거였죠. CRP 수치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박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CRP 수치가 12에서 5.8로 떨어졌대요. 일주일 만에요. 박사가 말했어요. 이건 매우 드문 경우라고요. 보통 몇 달 걸리는 변화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온돌 때문일 수 있냐고요. 박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능하다고요. 지속적인 온열 치료가 염증을 줄인다는 연구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빠른 효과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에바도 검사받았어요. 무릎 염증 수치가 8.2에서 5.1로 떨어졌대요. 박사가 경악했어요. 이것도 매우 빠른 회복이라고요. 박사가 물었어요. 온돌이 뭐냐고요.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저는 아는 대로 설명했어요. 바닥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다고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진다고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다면서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차에 탔어요. 에바가 말했어요. 의사가 놀라워했다고요. 온돌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온도 분포, 에너지 효율, 염증 수치 모두 개선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나흘간 기록한 데이터를 봤어요. 온도, 이상적 분포 에너지 44%, 절감 염증 52% 감소 손가락 움직임 개선, 허리 통증 소실 모든 데이터가 긍정적이었어요. 45년 장인 경력으로 봐도 이 시스템은 우수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인정해야 하나 온돌이 좋다는 걸요. 서연이 옳았다는 거료 아니야. 방법이 틀렸어.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저녁 무렵 루카스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서연은 안 왔어요.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은 어땠냐고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수치가 좋아졌다고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온돌 효과라고요. 한국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이 온돌방에서 지내면 많이 좋아진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서연이 한 방법은 여전히 잘못됐다고요.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 정말 미안해한다고요. 매일 운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루카스가 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따뜻한 바닥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성은 온돌이 좋다고 말해요. 데이터가 증명하니까요. 하지만 감정은 서연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요. 배신당했으니까요. 그날 밤도 바닥에서 잤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딱딱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침대보다 편했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시계장인은 정밀함으로 판단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그렇다면 저도 데이터로 판단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건 집이에요. 120년 역사예요.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잠이 들었어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로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손가락 상태를 확인했어요. 기록했죠.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첫째 주에는 통증이 50% 줄었어요. 둘째 주에는 70% 줄었어요. 손가락 움직임도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에 굳어있는 시간이 10분에서 2분으로 줄었어요. 2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공방에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6개월 전 포기했던 시계 부품이 있었어요. 투르비용 부품이었죠. 투르비용은 시계의 심장이에요. 중력을 보정하는 장치죠.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80개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돼야 해요. 저는 6개월 전 이 부품을 포기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조립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시계장인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부품을 꺼냈어요. 작업대 위에 놓았어요. 확대경을 켰어요. 핀셋을 들었어요. 첫 번째 부품이었어요. 0.3mm. 톱니바퀴 후 핀셋으로 집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었어요. 두 번째 부품이었어요. 0.2mm 축이었어요. 톱니바퀴 중심에 끼웠어요. 정확히 들어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품을 조립했어요. 손가락이 말을 들었어요. 45년 경력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투르비용이 완성됐어요. 80개 부품이 완벽하게 조립됐어요. 회전시켰어요.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소리도 정확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투르비용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6개월 만에 다시 만들었어요. 시계장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날 오후 오래된 고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프랑수아 씨였어요. 15년 전 제가 만든 시계를 가진 분이죠. 프랑수아 씨가 말했어요. 시계가 고장났다고요. 수리해줄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다음 날 프랑수아 씨가 공방에 왔어요. 시계를 가져왔어요. 문제를 진단했어요. 태엽 스프링이 끊어진 거였어요. 교체하면 됐어요. 작업을 시작했어요. 시계를 분해했어요. 120개 부품으로 나눴어요. 끊어진 스프링을 꺼냈어요. 새 스프링을 넣었어요. 다시 조립했어요. 3시간 걸렸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걸렸지만 완성했어요. 시계가 다시 작동했어요. 프랑수아 씨가 기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66세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온돌 덕분이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들어섰어요. 에바가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계단을 빠르게 내려왔어요. 난간을 잡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에바가 말했어요. 오늘 산책했다고요? 30분이나 걸었다고요? 무릎이 안 아팠다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에바를 안았어요. 우리 둘 다 좋아졌어요. 온돌 덕분이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에바가 말했어요. 서연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그 애가 많이 미안해한다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에바 말이 맞았어요. 서연 덕분에 우리가 건강해졌으니까요. 다음날 루카스한테 전화했어요. 서연과 함께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루카스가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이틀 후 저녁이었어요. 루카스와 서연이 왔어요. 서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에바가 저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처음엔 조용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2주 동안 제 손이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오늘 시계 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요. 6개월 만이라고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에바 무릎도 좋아졌다고요. 20년 만에 산책을 했다고요. 병원 검사 결과도 놀라웠다고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온돌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요. 데이터로 증명됐다고요. 시계장인으로서 인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방법은 여전히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허락 없이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다만 결과가 좋았으니 감사하다고 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잘못된 건 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서연이 가기 전에 물었어요.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냐고요. 원리를 설명해 주겠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시계장인으로서 정밀한 시스템은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이 다음 주에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온돌의 역사, 기술, 효과에 대한 자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스와 서연이 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에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바닥에서 잤어요. 이제 항의가 아니었어요. 편해서였어요. 허리가 좋으니까요. 손가락이 따뜻하니까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서연이 한 일은 여전히 무모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기적이었어요. 66세에 다시 시계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온돌, 대단한 기술이야. 2000년 한국 지혜라고 서연이 말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에바도 옆방에서 바닥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편하다면서요. 우리 부부는 침대를 버리고 바닥으로 왔어요. 스위스 시계 장인이. 한국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3주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아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잠이 들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깊은 잠이었어요. 3주째가 됐어요. 제 손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투르비용뿐 아니라 미닛 리피터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미닛 리피터는 시간을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예요. 가장 복잡한 시계 기능 중 하나죠. 공방에 고객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수아 씨가 소문을 냈거든요. 한스가 다시 일한다고요.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공방 문이 열렸어요. 3명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다 아는 얼굴이었어요. 제네바 시계장인 협회 회원들이었죠. 제일 앞에 선 사람은 피에르 르블랑이었어요. 72세예요. 50년 경력 장인이죠.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평생 일했어요. 그의 손도 관절염으로 굳어 있었어요. 피에르가 물었어요. 한스, 소문이 사실이냐고요? 손이 나았다고요. 저는 손을 보여줬어요.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피에르가 놀랐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온돌이라는 한국 난방을 설치했다고요. 바닥이 따뜻해진다고요. 2주 만에 손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피에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바닥 난방으로 관절염이 낫는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온도 측정 기록, 염증 수치 변화, 에너지 효율 계산까지요. 피에르가 자료를 꼼꼼히 봤어요.
45년 장인이라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피에르와 두 동료가 우리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세 사람이 놀랐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바닥을 밟았어요. 피에르가 즉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어요. 정말 따뜻하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온도를 설명했어요. 바닥 구조, 온수 파이프, 추결 시스템까지요. 서연이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피에르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1시간 동안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침실, 주방까지요. 온도계로 여러 곳을 측정했어요. 바닥에 앉아보기도 했어요. 피에르가 말했어요. 이건 혁명이라고요. 스위스 난방의 혁명이라고요. 자기 집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서연 연락처를 줬어요. 서연이 상담해 줄 거라고 했어요. 피에르가 고맙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피에르가 다시 연락했어요. 온돌 설치를 시작했다고요. 3주 걸린다고요. 그리고 제네바 시계장인 협회 원래 회의에서 발표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를 초청하고 싶다고요. 원래 회의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제네바 구시가지 길드홀에서 열렸어요. 40명 장인이 모였어요. 평균 연령이 65세였어요. 다들 손이나 허리가 안 좋았어요. 피에르가 저를 소개했어요. 한스 밀러 관절염으로 6개월간 일을 못했지만 온돌 덕분에 회복했다고요. 장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5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한 것, 손이 굳어서 시계를 못 만든 것, 온도를 설치한 것, 2주 만에 회복된 것까지요. 데이터도 보여줬어요. 염증 수치 변화, 온도, 분포, 에너지 효율까지요. 장인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다들 데이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설치 비용은 얼마냐, 시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기존 건물에도 가능하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냐. 저는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15명이 명함을 줬어요. 다들 온돌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서연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 주에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제네바 대학 공과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계공학과 에너지 연구팀이었어요. 온돌의 에너지 효율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연구팀장 마르틴 교수가 우리 집에 왔어요. 학생 3명과 함께였어요. 일주일 동안 집을 측정했어요. 온도, 습도, 에너지 소비, 공기 순환까지요. 결과가 나왔어요. 온돌의 에너지 효율은 91%였어요. 스위스 표준 라디에이터는 65%였어요. 26% 차이였죠. 난방비로는 63% 절감이었어요. 마르틴 교수가 놀랐어요. 이 정도 효율은 최신 히트펌프와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온돌은 2000년 전 기술이라고요.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교수가 물었어요. 이 기술을 알리고 싶냐고요.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겠다고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연이 전문가니까요. 2주 후였어요. 스위스 건축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취리히 연방공대 대강당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모였어요. 저와 서연이 함께 발표했어요. 서연이 먼저 온돌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했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2000년 이어진 기술이라고요. 바닥 복사열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제 차례였어요. 실제 사용 경험을 말했어요. 관절염 회복, 에너지 절감, 쾌적함까지요. 45년 시계장인의 정밀한 관점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마르틴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91% 에너지 효율, 이상적인 온도, 분포, 건강 개선 효과까지요. 청중이 놀랐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스위스에서 온돌이 가능하냐, 추운 겨울에도 효과적이냐, 비용은 얼마나 드냐. 서연이 전문적으로 대답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50명 넘는 사람들이 명함을 줬어요. 건축가, 엔지니어, 건설업자들이었어요. 다들 온돌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한 건축가가 말했어요. 이건 스위스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라고요. 에너지 효율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서연과 저녁을 먹었어요. 루카스와 에바도 함께였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하다고요. 아버님이 함께 해주셔서요. 저는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맙다고요. 서연 덕분에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고요. 비록 방법은 무모했지만 결과는 기적이었다고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서연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누웠어요. 따뜻한 바닥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생각했어요. 3주 전 이 바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분노했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제 인생을 구했으니까요. 스위스 시계장인이 한국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2000년 지혜가 스위스 정밀함과 만났어요. 다음 주부터 제네바에서 5곳 시계 공방에 온돌 설치가 시작된다고 서연이 말했어요. 70대 장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온돌이 스위스 시계 업계를 바꾸고 있어요. 장인들의 손을 구하고 있어요. 잠이 들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1년이 지났어요. 제네바는 다시 겨울이었어요. 영하 8도였죠.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온돌 덕분이었어요. 저는 매일 공방에 나갔어요. 67세가 됐지만 45년 경력 중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손이 완벽하게 회복됐거든요. 오히려 10년 전보다 나았어요. 투르비용,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가장 복잡한 시계 기능들이죠. 주문이 밀려 있었어요. 6개월 대기였어요. 한 달 전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파텍 필립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술 이사가 직접 전화했어요. 공방 작업실에 온도를 설치하고 싶다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70대 마스터 장인들이 손 문제로 은퇴 위기였대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온돌로 회복했다는 소문이 스위스 시계 업계 전체에 퍼졌거든요. 저는 서연 연락처를 줬어요. 서연이 상담하고 있다고 했어요. 파텍 필립이요. 세계 최고의 시계 회사가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네바에는 이미 50가구가 온돌을 설치했어요. 대부분 노인 가정이었어요. 관절염이나 허리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다들 만족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난방비도 줄었다고요. 서연의 회사 아크틱 O&DOL은 이제 직원이 12명이 됐어요. 스위스인 시공팀 8명, 한국인 기술자 4명이었죠. 저도 가끔 도왔어요. 바닥 시공 품질을 검수하는 거였어요. 45년 목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루카스와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쌍둥이 손주들이었어요. 5살 남매요. 미아와 레온이었죠.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신발을 벗더니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따뜻하다고 소리쳤어요. 이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하는 행동이었어요. 미아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바닥이 왜 따뜻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바닥 밑에 따뜻한 물이 흐른다고요. 한국에서 온 기술이라고요. 레온이 말했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그렇지, 너희는 한국과 스위스 둘 다란다. 아이들이 거실 바닥에서 놀았어요. 레고를 쌓고 그림을 그렸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편하게 놀 수 있었어요. 에바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무릎이 좋아져서 바닥에 앉을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 주방에서 저를 도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1년 전 이맘때 생각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취리히에서 돌아와서 집이 완전히 바뀐 걸 본 날이요. 평생 가장 화났던 날이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님을 속이고 집을 바꿔서요. 저는 서연을 봤어요.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으니까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45년 시계장인으로 살았어요. 정밀함을 추구했죠. 스위스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한테 겸손을 가르쳐 줬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스위스 정밀함을요. 데이터로 증명하는 법을요. 저는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배운 거예요. 서로에게서요.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6명이었어요. 저와 에바, 루카스와 서연, 리아와 레온이요. 가족이었어요. 식사 후 거실로 갔어요.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소파보다 바닥을 좋아했어요. 따뜻하니까요. 리아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시계 만드는 거 보여주세요. 저는 공방에서 부품을 가져왔어요. 투르비용 부품이었죠. 확대경을 켰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봤어요. 작은 톱니바퀴들이 정밀하게 맞물리는 걸요. 레온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손이 안 떨려요. 저는 웃었어요. 1년 전엔 떨렸단다. 할머니 온돌 덕분에 나았어. 리아가 말했어요. 온돌은 엄마 나라 기술이잖아요. 엄마가 할아버지 고쳐준 거예요. 저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리아에게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할아버지를 고쳐줬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고마워해. 그날 밤 모두가 간 후 저는 바닥에 누웠어요. 에바도 옆에 누웠어요. 우리는 이제 침대를 거의 안 썼어요. 바닥이 더 편했거든요. 에바가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저도 그랬어요. 손이 좋아져서 일할 수 있고요. 에바 무릎이 좋아져서 같이 산책할 수 있고요. 손주들과 바닥에서 놀 수 있고요. 모두 온돌 덕분이었어요. 서연 덕분이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스위스 시계는 정밀해요. 0.1mm 오차도 허용 안 해요. 한국 온돌도 정밀해요. 2000년 지혜가 담겨 있어요. 두 기술이 만났어요. 우리 집에서요. 스위스 장인과 한국 며느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에바가 말했어요. 이제 서연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딸이에요. 다음 주에는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건축학과 학생들한테요. 서연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온돌의 과학과 경험을 나누는 거였어요. 다음 달에는 베른에서 스위스 에너지 효율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요. 온돌을 국가 친환경 난방 정책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온돌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스위스 정부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네바 구시가지에 온돌 전시관이 생긴다고 했어요. 서연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온돌을 체험할 수 있게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겨울이 깊어졌어요.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항상 따뜻했어요. 난방비는 작년의 3분의 1이었어요. 한 달에 850프랑이요. 한국 돈으로 130만 원이었죠. 공방에서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었어요. 서연한테 말했어요. 서연이 좋다고 했어요. 다음 달에 시작하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딸 소피아도 취리히에서 온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어요. 8명이 모였어요. 저와 에바, 루카스와 서연, 소피아와 남편, 리아와 레온이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요. 따뜻한 바닥이었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열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가족을 바라봤어요. 행복했어요. 1년 전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서연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서연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온돌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한국과 스위스를 이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모두 돌아갔어요. 저와 에바만 남았어요. 바닥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제네바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여보, 68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에바가 웃었어요. 저도요. 66세에 다시 젊어졌어요. 모두 온돌 덕분이에요. 2000년 한국 지혜 덕분이에요. 서연 덕분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생각했어요. 장인은 평생 배워요.
스위스 정밀함만 고집하지 말고요. 세상에는 배울 게 많아요. 동양에도 서양에도요.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잠이 들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스위스 시계장인이 한국 온돌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두 문화가 만나 만든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